음, 네, 다음에 고용 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 갭은 인플로이먼트 갭이라고 하는데요. 기본 아이디어는 동일합니다. 아이디어는 고용 갭이라는 것은 이제 자연 실업률이라고, 아까는 잠재 성장률이었죠. 이거는 이제 자연 실업률입니다. 자연 실업률 UT. 노테이션은 그냥 통일했습니다. T로. T는 이제 트렌드 또는 보통 일반적으로 UT라고 쓰기도 하고, 노테이션은 뭐냐, UN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Natural Unemployment라고 해서 이 자연이 Natural Unemployment라고 써서 이런 식으로 쓰는 책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완전 고용 실업률로서 잠재 성장률로 성장할 때 실업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자연 실업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 디컴포지션 이렇게 됩니다. 내 자연 실업률은 보면 U는 트렌드와 사이클로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퍼런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디퍼런스를 하게 되면 델타 U는 델타 UC가 됩니다. 델타 UT가 어디 갔나요? 델타 UT는 뭐냐 그러면 이게 잠재 성장률은 상수입니다. 상수. 잠재 실업률은, 따라서 잠재 실업률을 디퍼런스를 하게 되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여기서는 실업률, 실제 실업률의 디퍼런스는 바로 뭐가 된다? 사이클, 우리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업률의 사이클의 디퍼런스랑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실업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실업안정정책이랑 동일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이거죠. 실업정책은 실업안정정책이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실업정책은 실업안정정책이랑 동일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정대를 위한 이러한 목표는 제로 실업률이 아니라 노동 수요와 공급이 균형되는 완전 고용 수준에 해당하는 제로 이상의 실업률이다. 이러한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 Natural Rate of Unemployment라고 한다. 이게 프레드릭 미시킨이라는 아이가 빠져야 되는데 아이가 들어갔네요. 아이가 빠져야 됩니다. 미시킨 이라는 사람인데요. 포멀 FOMC 멤버입니다. FOMC 멤버인 사람이에요. 여기서 오쿤즈로라는 게 있는데, 오쿤즈로라는 것은 G-GT, 아까 G-GT라는 것은 아까 이게 뭐냐, 아웃풋갭입니다. 아웃풋갭. 이게 실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 이만큼의 차이는 뭐라고 했다? unemployment. 여기 아까 unemployment였죠. unemployment의 차이. 그러니까 실업률의 증가의 어떤 증가가 C라는 것은 어떤 상수고, 상수의 파지티브한 상수고, C라는 거와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어떤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상회를 하게 되면 언임플로이먼트는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는 거죠.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임플로이먼트 이게 차분이니까 전기에 비해서 언임플로이먼트가 줄어들게 된다. 다르게 말하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언임플로이먼트가 줄어든다는 것은 고용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니까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아지게 되면은 고용은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콘조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2학년 거시 시간에 거시 경제학 시간에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테이션이 이게 자꾸 이렇게 하점자 에러가 자꾸 생겨서 죄송합니다. 요건 다 하점자인데 트렌드인데. 예. 교재를 강의안을 제가 만들어야 돼서 이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자, 이제 금리 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도 똑같이 이제 중립적 금리, 다 하나씩 잠재 성장률, 자연 실업률, 중립적 실질 금리 또는 자연 이자율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연 이자율, 자연 실업률 이게 뭐죠? 이게 벤치마크라는 이야기죠. 벤치마크. 어떤 기준선, 우리가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안정이라는 것은 0이 안정이 아니라 그랬죠. 0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 바를 중심으로 해서 업다운이 줄어드는 거. 이게 바로 안정이라는 의미고요. 그럼 이 바라는 게 뭐냐? 바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잠재 성장률. 성장에서는 잠재 성장률, 고용에서는 자연 실업률, 그리고 이자율에서는 자연 이자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이자율을 다른 말로 중립적 실질금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자연이자율보다 높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자연이자율보다 실질금리가 높다는 것은 금리가 그냥 경제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해당하는 이건데, 경제가 자연스러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경제가 잠재 성장률
경제를 따라서 성장하는, 그러니까 밸런스드 그로스 패스 또는 그 경제의 스테디 스테이트 그로스 레이시 어떻게 그 잠재 성장률하고 같았을 때의 그때의 경제가 된 거죠. 잠재 성장률하고 같게 되면은 그 물가가 어떻게 되나요? 물가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경제가 자기의 포텐셜만큼 성장을 하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아주,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 아닌 거. 여기서 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그 가속화되지도 않고 하락하지 디플레이션으로 가지도 않고 아주 완만한 수준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의 그런 상태가 잠재 성장률 또는 밸런스드 그로스 패스가 되는 거고요. 밸런스 그로스 패스 하에서 나오는 이자율이 바로 자연 이자율이 되는 것인데, 근데 실질 금리가 경제 내 실질 금리가 자연 이자율보다 높다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상당히 높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잠재 성장률보다 더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의 금리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 그러느냐? 긴축적 통화 정책 또는 확장적 죄송합니다. 확장적이 아니죠. 확장적 아닙니다. 네, 긴축적 통화 정책입니다. 긴축적 통화 정책. 이게 확장적은 밑으로 가야 되는 거죠. 밑에 요렇게 가야 됩니다. 요렇게. 긴축적 한 단어 긴축적이 뭘까요? 긴축적 통화 정책. 뭐가 와야 되나? 밑에 것부터 설명하고 단어 하나 생각해보죠. 긴축 타이트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게 타이트 하고 이거는 이제 expansionary, contractionary 수축적이라고 해야 돼. 수축적 통화정책이라고 해야 돼. 긴축적 하고 여기에는 수축적 수축적 통화정책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확장적이 아니고. 자, 그래서 그래서 그 밑에 세 번째 스퀘어 블렛을 보면 만약 실질금리가 자연 이자율보다 낮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자연 이자율보다 실질금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통화가 지금 많이 풀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완화적 통화정책, 확장적 통화정책, 팽창적 통화정책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이고요.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확장적은 아니고요. 확장적은 밑으로 와야 되는 말이고 확장적은 밑으로 가야 되는 말이고요. 요 세 개가 단어가 같은 뜻입니다. 요 단어 셋이 같은 뜻이고요. 긴축적은 뭐랑 같은 뜻이냐 그러면 수축적. 그래서 요렇게가 같은 뜻입니다. 갈수록 국어 실력이 과거랑 달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트레디셔널 IS 커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IS 커브라고 하는 걸 식으로 나타내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면은 간단하게 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책에서는 얘가 빠졌어요. 여기 RN이라는 거. 여기 자연 이자율이 들어가야 되는데 책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넣어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 이자율이라는 것은 명목 이자율이죠. I는 명목 이자율이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 플러스 인플레이션입니다. 실질 이자율. 이게 우리 피셔즈 이퀘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플러스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파이는 사라지고 그래서 살아남는 게 이것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자율이 여기 파이가 여기 지금 음수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실질 이자율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근데 R이 만약에 RF랑 같게 되면은 이자율이 이거랑 같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빵이 되니까 Y는 YT랑 여기서 책에서는 물론 YF입니다. YF란 것은 책에서 F라고 쓴 거는 full employment, 그러니까 완전 고용을 의미하기 위해서 F라고 쓴 거고요. 선생님은 그냥 트렌드를 의미하기 위해서 T라고 쓴 겁니다. 노테이션은 아직 뭐 여기서 특별히 수식이 나오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테이션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수식이 좀 많이 나오는 분야가 되면 그때는 좀 이 파워포인트보다는 다른 좀 수식에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을 써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들 수학 잘 하시잖아요.
그죠? 이 정도 수학이야. 뭐, 이건 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어차피 그냥 선형식에 불과한 거죠. 절편 잡아놓고, 그냥 이게 지금 y라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선형 방정식에 불과하니까, 특별하게 이해하는 데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정리를 하면은, 위에 것을 보시면요. 지금,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이런 세 가지 목표를 하고 있다. 세 가지 목표를 달성을 추구하고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본 거는 물가 안정이랑 성장이란 건 뭐냐? 성장이라는 것은 아까 GDP 갭, 그 물가라는 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네요.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이 성장에 대해서 볼 때 저희가 성장에 대해서는 GDP 갭을 받고 산출 갭을 설명을 드렸고요. 산출 갭을 설명을 드렸고 산출 갭에 해당하는 식을 받고요. 식을 받고 그다음에 고용 갭을 받고요. 이 산출 갭과 고용 갭을 합친 오쿤즈 로를 받습니다. 산출 갭과 고용 갭을 합치면 오쿤즈 로가 나오고 그다음에 IS 커브, 트래디셔널 IS 커브라는 것은 이 식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얘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아웃풋 갭이죠. 아웃풋 갭. 이게 y-yt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아웃풋 갭이 됩니다. 아웃풋 갭이랑 요게 금리 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웃풋 갭이랑 금리 갭을 연결시키는 식. 이 바로 이 트래디셔널 IS 커브가 되고요. 오쿤즈로는 어떻게 되나요? 오쿤즈로는 들어가시면 이거는 아웃풋 갭이죠. 이것도 아웃풋 갭. 이것도 조금 이거는 성장률의 아웃풋 갭입니다. 성장률 갭이라고 할 수 있다. 아웃풋 그로스의 갭은 실업률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다음에 아웃풋 갭은 그 금리 갭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거. 자, 링크를 좀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웃풋 갭이라는 거 또는 아웃풋 그로스 레이스의 갭이라는 거 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이 식을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이 가운데 핵심이 뭐가 있냐 그러면 아웃풋 갭이라는 게 있고 아웃풋 갭이라는 것과 실업률 갭과의 연결, 아웃풋 갭과 다음에 금리 갭과 연결, 이러한 연결고리가 있고 아웃풋 갭과 금리 갭의 연결을 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S 커브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것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2장에서 이제 금융안정이라는 것인데 금융안정은 뭐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금융안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주로 나왔던 겁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은행은 싱글 타겟이었어요. 싱글 오브젝티브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안정이 by far the most important central bank's objective였습니다. 그게 제1항 목적 조항에 나오죠. 중앙은행과 한국은행법을 보면 제1조 목적 조항에 바로 이제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1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산 가격이죠. 물가는 안정되어 있는데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가가 안정이 되면은 물가가 올라가야지만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근데 물가가 안정이 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지 않고 낮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물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금리를 계속 떨어뜨립니다. 그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물가가 떨어지면 이제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경제에 디플레이션이 생겼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보통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잡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물가 안정이랑 금융 안정이 어떤 식으로 괴리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물가가 하락을 합니다.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떨어뜨립니다. 근데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을 신경 쓰지 않는 중앙은행이라면 물가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금리를 떨어뜨리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금리가 떨어지면 뭐가 오르나요?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부동산, 주식, 그죠? 채권 가격이 다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서 물가는 떨어졌는데 중앙은행은 물가만 보고 있지만 실제로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면서 버블이 형성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물가 안정에 대한 싱글 오브젝티브만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은 금융을 안 보는 거죠. 금융 안정은 자신의 목적 함수였기 때문에 물가만 쳐다보게 되는데,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떨어뜨립니다. 근데 금리를 떨어뜨리게 되면 기대했던 물가가 먼저 오르기보다는 자산이 먼저 오르게 되고, 자산 가격이 먼저 올라서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기게 되고, 자산 가격이 거품이 생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바로 금융이 불안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앙은행이 아까도 우리가 팀버겐즈 로에서 본 것처럼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것을 금리로만 달성하기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툴은 뭐 많지 않습니다. 금리 가지고 지금 금융과 물가 안정을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죠. 어쨌든 과거에는 물가 안정이랑 금융 안정이 같은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같다면은 실제로 목적이 물가 안정이랑 금융 안정이 을 달성하기 위한 물가 안정이 되면 금융 안정이 되고, 금융 안정이 되고 물가 안정이 된다면은 실제로 목적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목적이 한 개죠. 목표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하나면은 정책 수단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어진 정책이 바로 이자율이었습니다. 이자율. 근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금융 안정이랑 물가 안정은 같은 오브젝티브가 아니었던 거죠. 금융 안정이 물가 안정을 담보하지도 않고 물가 안정이 금융 안정을 개런티하지도 않는, 보증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이제 물가 안정만 고려하지 말고 명시적으로 금융 안정도 고려하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2011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죠. 글로벌 금융위기 뭐 중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게 2010년도부터 이제 유럽 재정위기가 생기는 거죠. 2008년도부터 10년까지는 미국은 대부분 이제 굉장히 잘 버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 보시면은 2008년부터 미국은 뭐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해서 보통 2012년 정도면은 거의 이 4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미국은 위기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미국은 이제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탈출하고 난 다음에 2014년도에 버난케가 연준 의장을 그만두면서 양적 완화를 종료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2014년도에 완전히 탈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럽은 처음에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유럽은 10년부터 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효과가 유럽은 느끼게 되는 거죠. 다음부터 유럽이 무슨 양적 완화, 뭐 엘트로 롱텀 오퍼레이션, 엘트로라고 해서 롱텀 리파이낸싱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이랑 비슷한 양적 완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들은 뭐 여기서 설명하기보다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한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행 과정과 그 사이에서 유럽과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 그리고 버블에 대한 스토리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마지막 2장 마지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년도에 8차 한원법 개정에 따라서 목적 조항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물가 안정과 더불어서 통화신용정책 수행 시 금융 안정에 유의하라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항에. 자, 1항이 이제 물가 안정이고요. 2항에 1조 1항이 물가 안정, 1조 2항에 금융 안정이라는 것을 조항을 신설을 한 다음에 연 2회 거시 금융 안정에 대한 보고서, 이게 유명한 바로 금융 안정 보고서입니다. 금융 안정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에 금융 안정의 책무를 부과를 했습니다. 자, 뭐 구체적인 대학 이게 어떻게 뭐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이제 그 나머지 챕터를 더 공부하면서 제가 살펴보도록